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아마존 웹 서비스의 김상필 솔루션즈 아키텍트입니다. 네, 오늘처럼 그 역사적인 이벤트가 있는 날에 여러분들께 이런 세션을 전달해 드릴 수 있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점심은 맛있게 잘 드셨나요? 네, 저희 이번 세션에서는 AWS를 활용한 글로벌 아키텍처 운용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몇 가지 말씀을 나눠볼 텐데요. 글로벌 어플리케이션을 배포하는 전략, 그리고 서비스별로 지역을 마이그레이션하는 방법들을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에 관련해서 어떻게 데이터베이스를 마이그레이션 할 수 있는지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고, 여러 가지 기술들을 조합해서 어떻게 하면 서비스를 이관할 때, 지역별로 이관을 할 때 어플리케이션 다운타임을 최소화해서 시나리오를 가지고 이관을 할 수 있을지, 이 내용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키노트 세션에서도 많은 언급이 있었는데요. 클라우드 컴퓨팅 하면 몇 가지 장점들이 있게 되죠. 고정 비용을 가변 비용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 어제 바로 51번째 AWS의 가격 인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하시면서 지속적으로 TCO를 절감할 수 있다는 또 장점이 있을 수가 있게 되고요. 기존에는 어떠셨습니까? 엑셀에서 저희가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모르는 각종 보정치라든지 가상의 성능 수치 같은 것들을 이용을 해서 성능이나 용량에 대한 그 추정을 통해서 용량 산정들을 진행을 하셨죠. 클라우드 컴퓨팅 위에서는 실제 사용량을 기반으로 해서 서비스를 디플로이를 하실 수가 있는 그런 장점이 있게 되고요. 한 대의 서버에서 수천 대의 서버까지 확장하기가 시간이 걸리지 않죠. 금방 이렇게 필요한 용량만큼을 즉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민첩성이 증가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는 구매를 하신다기보다는 사용을 하시고 그 사용량만큼 지불을 하시게 되죠. 그래서 사용을 위해서 업프론트 비용을 사전 지출해야 되는 그런 단점이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한국 고객분들에게 무엇보다도 큰 장점이 될 수 있는 것이 수분 내에 글로벌 진출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AWS는 오늘 이전까지 전 세계에서 11개 리전에서 글로벌한 인프라스트럭처를 가지고 서비스를 제공을 해왔기 때문에 한국에 계시는 여기 계시는 커스터머 분들께서도 전 세계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디플로이를 하시고자 하실 때 AWS가 제공하는 글로벌 인프라스트럭처를 다 활용해서 서비스를 제공을 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글로벌 어플리케이션을 배포를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정도의 전략이 있을 수가 있게 되는데요. 어떤 전략을 쓰시던지 간에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AWS의 글로벌 인프라스트럭처를 잘 활용해서 사용을 하시게 됩니다. 오늘자로 아시아 태평양 서울 리전이 런치가 돼서 현재 시점에서는 전 세계에 12개의 리전, 12개의 지역, 저희가 가지고 있는 물리적인 데이터 센터가 존재하고 있는 위치를 저희는 지역 또는 리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그 지역 내에 32개의 가용 영역, 각 지역마다 최소 2개 이상의 가용 영역, 어베일러빌리티 존이라고 하는 그 데이터 센터의 클러스터를 제공을 하고 있게 되죠. 그리고 CDN이라든지 DNS 서비스에서 활용하게 되는 엣지 로케이션들이 54번째의 엣지 로케이션이 얼마 전에 시카고에 발표가 됐습니다. 그 전에 53번째 엣지 로케이션이 서울의 두 번째 엣지 로케이션이 발표가 됐고요. 그래서 이런 글로벌 인프라스트럭처를 이용을 하셔서 여러분들의 어플리케이션을 배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손쉽게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께서 어플리케이션을 배포하고자 하실 때 어느 지역에 있는 최종 사용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실 것인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특정 지역을 선택해서 어떤 AWS의 서비스를 런칭을 할지를 결정을 하시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에서는 각 지역별로 각각의 AWS 서비스를 배포하는 그림을 보실 수가 있죠. 지금 그림에서는 북미 지역에 하나, 남미 지역에 하나, 유럽 지역에 하나,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하나의 지역을 선택해서 다양한 EC2 인스턴스들을 배포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전 세계에서 접속하는 최종 사용자들에게 이 각 지역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에
트래픽을 분배를 해주기 위해서는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라우트 53라고 하는 DNS 서비스를 사용을 하시면 몇 가지 정책에 의해서 트래픽을 분배를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라우트 53에서는 몇 가지 다양한 트래픽을 라우팅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글로벌 어플리케이션 분산을 위해서는 보통은 지연 시간 기반의 레이턴시 베이스의 라우팅 기능을 사용을 하시거나 또는 각 최종 사용자가 DNS 쿼리를 하는 최종 사용자가 위치해 있는 IP 어드레스를 기반으로 어느 곳에 위치해 있는지의 지역에 따라서 지오 DNS 또는 지역 DNS라고 하는 기능을 사용을 하시게 됩니다. 라우트 53에서 현재 제공하고 있는 몇 가지 라우팅 정책을 살펴보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플 라우팅이라고 하면 하나의 URL에 대해서 도메인 네임에 대해서 룩업을 했을 때 단 하나의 IP 어드레스만 리턴되면 되는 아주 단순한 구성이라고 하면 심플 라우팅 기능을 제공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또는 이제 다수의 웹 서버를 배포했다든지 다수의 자원들을 배포를 했다라고 하게 되면 가중치 기반으로 사용자가 지정을 하는 가중치 기반으로 웨이티드 라운드 로빈 방식을 사용해서 예를 들면 M 대 N이라고 하는 가중치를 적용을 했으면 그 M 대 N의 비율에 맞게 라운드 로빈 정책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가중치 기반 라운드 로빈 정책이 있고요. 또는 지연 시간 기반의 라우팅 정책이 있습니다. 이 지연 시간 기반은 DNS 쿼리를 하는 최종 사용자가 있는 지역에서 저희 AWS의 특정 리전에 접속을 하게 되는데 가장 응답 시간이 짧은 리전으로 도메인이 라우팅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책이 되겠고요. 페이로버는 라우트 53에서 제공하는 헬스체크 기능하고 연동이 돼서 현재 어베일러블한 상태인지 또는 페일러가 발생해 있는지에 대한 상태에 따라서 일종의 액티브 패시브 형태로 트래픽이 라우팅 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GODNS 같은 경우에는 최종 사용자가 접속하고 있는 IP 어드레스를 가지고 그 IP 어드레스가 속한 국가에 따라서 어떤 자원으로 라우팅 해야 될지를 이제 결정할 수 있는 정책이 되게 되고요. 실제로 이 라우트 53의 콘솔에 들어가서 특정 호스트 존에서 레코드 셋을 구성을 하실 때는 이런 방식으로 구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예제에서는 지연 시간 기반의 LBR 정책을 썼을 때 어떤 레코드 셋들에 대한 구성을 보실 수가 있고요. 사용자는 www.example.com이라고 하는 그 엔드 포인트에 DNS 룩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레이턴시 베이스의 라우팅 정책에 따라서 US 웨스트 1 지역이 가장 가까운 리전이 되게 되면 na.example.com 하는 식으로 CNAME 레코드를 리턴해 준다든지 또는 이제 다양한 정책들에 의해서 이렇게 레코드 셋을 구성을 하실 수가 있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GODNS인 경우에도 라우팅의 정책을 지오로케이션을 선택을 하고 특정 지역을 선택을 해서 지금 이 그림에서 보시면은 로케이션의 아시아 지역이 있죠. 아시아 지역에서 접속을 한 경우에는 이러한 도메인 네임이라든지 IP 어드레스를 리턴해 주도록 레코드 셋을 구성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방식이 이제 가장 흔히 보통들 사용하시는 어떤 글로벌 어플리케이션의 배포 방식이 될 수가 있고요. 한편 여러 개의 지역, 여러 개의 리전의 AWS 자원들을 동시에 디플로이하지 않고 한 지역에서 AWS의 서비스들을 배포를 한 다음에 나머지 글로벌 서비스는 저희 AWS에서 제공을 하고 있는 CDN 서비스인 클라우드 프론트 서비스를 통해서 배포를 하는 방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정적 컨텐츠 또는 동적 컨텐츠 모두를 이 컨텐츠 전송 네트워크 CDN을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을 할 수가 있는데요. 보통 CDN 서비스라고 하면 많은 경우는 정적 컨텐츠를 배포하는 경우에만 사용하는 걸로 생각들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용량의 이미지 파일이라든지 큰 크기의 미디어 파일이라든지 하는 것들을 전송할 때만 쓸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로 클라우드 프론트를 통하게 되면 정적 컨텐츠뿐만 아니라 매번 쿼리를 할 때마다 달라져야 되는 그런 응답에 대해서도 더 낮은 지연 속도를 제공해서 전체 사이트를 가속할 수 있는 기능을 지원을 하게 됩니다. 최종 사용자는 이
이 CDN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는 경우에 최종 사용자로부터 클라우드 프론트에 접속을 하기까지는 클라우드 프론트는 어떻습니까? 전 세계 54개의 엣지 로케이션을 가지고 있죠. 그 54개 엣지 로케이션에 대해서 지연시간 기반의 라우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 사용자가 위치해 있는 곳으로부터 가장 짧은 응답 속도를 제공하는 엣지 로케이션에 저희 클라우드 프론트 그 서비스에 접속을 하게 되고요. 클라우드 프론트하고 그 뒤에 있는 오리진 사이에는 그 TCP 커넥션이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어 있는 커넥션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 사용자는 만약 웹서버라든지 다른 컨텐츠를 전송하고자 하는 오리진까지 먼 거리에 있다라고 하더라도 TCP의 3-way 핸드쉐이크를 직접 맺지 않고 클라우드 프론트에 가까운 엣지 로케이션하고 접속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접속을 하기 위한 레이턴시가 훨씬 더 단축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또 정적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엣지 로케이션에서 캐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더 낮은 응답 속도를 제공받을 수가 있게 되고요. 클라우드 프론트하고 오리진 사이에서는 저희가 어떻습니까? 클라우드 프론트에서 실제 구성을 해보신 분들은 배포라고 하는 걸 만드시게 되죠. 하나의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하는 걸 만드시게 되는데, 하나의 디스트리뷰션 안에서 정적 컨텐츠를 딜리버리하기 위한 비헤이비어 또는 동적 컨텐츠를 딜리버리하기 위한 비헤이비어를 구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에러가 발생했을 때의 내용이라든지 특정한 에셋을 담고 있는 경로 같은 경우에는 정적 컨텐츠 배포를 위한 비헤이비어를 지정을 하고요. 나머지 모든 접속들은 동적 컨텐츠 전송을 위한 ELB의 엔드포인트를 오리진으로 지정을 하게 되면 클라우드 프론트에서 이 오리진까지는 정적 컨텐츠, 동적 컨텐츠를 분리해서 서비스를 제공을 할 수가 있고, 이 또 클라우드 프론트하고 오리진 사이에서는 이 오리진도 저희 AWS가 관리하고 있는 인프라스트럭처이고 클라우드 프론트 또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인프라스트럭처죠. 그래서 둘 사이에는 어떤 네트워크 경로에 대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면서 최적의 성능이 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어떤 그런 관리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CDN 서비스, 클라우드 프론트를 사용하시게 되면 비단 정적 컨텐츠뿐만 아니라 전체 웹사이트의 응답 속도를 낮출 수가 있는 그런 구성을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앞서서 보셨던 것처럼 다수의 지역을 활용해서 글로벌 인프라스트럭처를 구성을 하시거나 또는 단일한 지역을 구성해서 저희 클라우드 프론트 서비스와 함께 글로벌 인프라스트럭처를 구성하시거나 이런 방식을 가지고 글로벌 어플리케이션을 보통 배포를 하시게 됩니다. 저희가 지역, 리전이라고 할 때 그럼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지역, 리전을 선택을 하시나요? 라고 할 때 이제 몇 가지 고려사항들이 있게 되죠. 가장 이제 우선이 되는 것은 역시 응답 속도에 대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 그동안에 한국 저희 AWS 고객분들께서 한국을 대상으로 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는 도쿄 리전을 많이 사용을 하셨죠. 응답 속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지역에 있는 다른 지역의 EC2 인스턴스를 배포했을 때에 비해서 그 도쿄 리전에 배포를 해놓게 되면 한국에 있는 사용자가 비교적 응답 속도가 짧게 제공될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응답 속도를 기준으로 한다든지, 또 전 세션에서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서울 리전이 발표가 되었지만 지금 즉시 모든 서비스가 다 가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사용하고자 하시는 AWS의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서 그 서비스들이 지원이 되는 리전을 선택을 하게 되시죠. 그리고 각 국가별로 존재하는 보안이라든지 컴플라이언스에 관한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하고 있는 그 서비스에서 저장을 하고 있는 데이터가 만약에 국외 이전이 되는 경우에는 어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규정들이 있게 되는데, 이런 규정들을 준수하기 위해서 또 특정 지역을 선택하고, 또 저희 AWS의 지역은 다 가격이 다르게 되죠. 네, 그래서 이런 비용에 따라서 지역을 선택하게 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혹시 점심시간 등을 이용해서 콘솔 한번 확인해 보셨나요? 네. 오늘 아침부터 서울 리전이 가용하게 되어서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이 SNS상에서도 이야기를 많이 하고 계시고, 현재 벌써 지역을 마이그레이션 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다고 하고요.
네, 그래서 오늘부터는 서울 리전이 출시가 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서울 리전을 사용해 주실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서비스별로 마이그레이션을 만약에 서울 리전으로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오늘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행사가 AWS 클라우드 2016 행사인데요. 오늘 행사와 서울 리전을 위해서 저희 AWS가 일종의 마이크로 사이트를 하나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존 웹 서비스 서울 지역이라고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하나의 웹사이트가 마이크로 사이트가 제공이 되게 되는데요. 그 웹사이트의 내용을 파악해 보시면 지역 간 서비스 마이그레이션을 위한 화이트 페이퍼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세션에서는 그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고 디테일한 부분은 그 화이트 페이퍼를 직접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서비스들이 지금처럼 보시는 그림처럼 생겨 있죠. EC2 인스턴스가 있고 데이터베이스 RDS 인스턴스가 있고, 인스턴스 같은 경우에는 앞에 ELB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일라스틱 IP, 고정 IP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인스턴스 같은 경우에는 AMI로 백업이 되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EBS 볼륨들 가지고 있는데 그 볼륨들은 스냅샷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을 거고, RDS 인스턴스 같은 경우에는 RDS 스냅샷으로 백업이 구성되어 있을 거고, 그리고 또 오른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만약에 클라우드 프론트를 사용하신다라고 하면 S3 같은 그 스토리지 서비스 사용하시고 그 CDN 서비스를 사용하시고 이런 구성으로 많이 되어 있으실 겁니다. 티어를 나눠서 생각을 해보면 컴퓨팅 및 네트워크 관련한 티어가 있고요, 데이터베이스 티어가 있고요, 스토리지 및 컨텐츠 전송 네트워크 관련한 티어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티어별로 각 자원들을 어떻게 이전을 할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AWS 서비스들은 이미 지역 간 복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EC2 같은 경우에는 AMI를 생성한 다음에 그 AMI를 다른 지역으로 카피하고 그 카피된 AMI로부터 다시 인스턴스를 리스토어하는 식으로 리전 간의 복제 기능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EBS나 RDS 같은 경우에는 스냅샷을 생성하고 그 스냅샷을 다른 지역으로 복제한 다음에 복제된 스냅샷으로부터 볼륨이나 RDS 인스턴스를 다시 리스토어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뒤에서 더 언급을 하지는 않겠지만 예를 들어서 다이나모DB 같은 경우에는 익스포트, 임포트 기능이 있어서 익스포트를 하고 그 익스포트된 S3 버킷에 있는 내용을 다른 지역으로 임포트함으로써 지역 간에 복제를 할 수 있는 기능을 사용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복제 기능이 복제 기능이 제공되는 서비스라고 하면 지역 간 이전을 하실 때 이 복제 기능을 그냥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우선 컴퓨팅 및 네트워크 관련해서 티어에서 지역 간 이전을 할 때 복제를 할 수 있는 자원의 대상이라든지 방법들을 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원들은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EC2 인스턴스나 AMI가 있을 거고요, EBS 볼륨이라든지 스냅샷이 있을 거고요. 이것들은 앞에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지역 간 복제가 이미 기능이 제공이 되기 때문에 저 기능을 활용해서 복제를 하시면 될 거고요. 키페어라든지 ELB라든지 일라스틱 IP라든지 VPC 등등의 컴퓨팅 및 네트워크 관련한 다른 AWS 자원들은 직접 복제할 수 있는 기능이 제공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들, 이 자원들, 이 리소스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직접 다른 리전에서 신규로 생성해서 이렇게 관리를 하셔야 되게 되죠. 그러면 몇 가지 이제 고려사항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각각의 자원들의 복제 기능을 이용을 하거나 신규로 다시 만드는데 고려사항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AMI 같은 경우에는 복제가 되기는 하지만 그 복제가 되고 나면 AMI ID는 유니크하지는 않습니다. AMI의 ID라고 하는 것은 각 지역별로 고유한 이름이기 때문에 AMI 내용 안에 담고 있는 내용은 복제가 되더라도 이 ID 자체는 그 리전에서 새로 만들어지게 되고요. EBS 볼륨, 스냅샷을 복제하는 경우에는 약간 주의를 하셔야 될 수 있는 부분은 스냅샷을 복제하고 있는 동안에는
스냅샷이 생성된 원 볼륨에 지속적으로 I/O가 발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스냅샷이 복제될 때는 스냅샷이 복제되고 있는 거지 원래의 볼륨이 복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제가 진행 중에 발생하고 있는 I/O에 대한 변경 사항은 다른 쪽의 스냅샷이나 다른 리전에서 새로 생성한 볼륨에 동시에 반영이 되어 있지는 않겠죠. 네, 이런 시차 같은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수가 있고요. 키페어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각 지역별로 생성을 하고 그 지역을 넘어서서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그 키페어를 복사를 하거나 하는 기능을 제공을 하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신규 리전에서 키페어를 새로 생성을 하셨으면 그 키페어의 네임을 참조하고 있는 곳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들은 다 직접 변경을 해주셔야 됩니다. ELB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 인증서나 헬스체크 구성 같은 것들이 이제 새로 구성한 ELB에서 다시 구성을 해주셔야 되고요. 일라스틱 IP 같은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서 고정 IP 서비스를 사용을 하시게 되는데 저희 AWS가 사용하고 있는 IP 어드레스는 각 지역별로, 각 리전별로 어느 서비스에서 어느 IP 어드레스를 사용하는지가 미리 규정이 되어 있고 그 내용이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EIP를 특정한 지역에서 사용을 하셨다라고 하면 그 EIP들이 같은 IP 어드레스를 다시 새 리전에서 똑같이 사용하실 수는 없고요. 새 IP를 그 지역에서 발급을 받으셔야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보안 그룹이라든지 오토 스케일링 관련해서 런치 컨피그레이션이나 오토 스케일링 그룹이라든지 하는 것들은 복사가 되지는 않습니다만 현재 구성되어 있는 내용을 다 이제 구성을 복제를 한 다음에 신규 리전에 생성을 할 때 그 구성 정보를 활용을 하시거나 또 비교해 볼 수 있는 그런 용처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씩 보시면 보안 그룹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CLI를 가지고 디스크라이브하고 특정 자원을 주시게 되면 보통은 그 자원에 대한 상세 구성 정보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커맨드죠. 그래서 EC2 Describe Security Group 하고 특정 리전을 주시게 되면 그 리전에서 구성되어 있는 시큐리티 그룹들과 그 시큐리티 그룹이 가지고 있는 룰들을 다 백업을 받으실 수가 있게 되고요. AMI나 인스턴스 같은 경우에는 콘솔이나 CLI에서 카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지역 간 카피를 하고 복사된 AMI 가지고 새 리전에서 새 인스턴스를 배포하시고요. EBS 스냅샷도 마찬가지로 콘솔이나 CLI에서 복제 기능이 제공이 되니까 이 기능을 활용을 하시고요. 오토스케일링 관련해서는 오토스케일링 그룹 그리고 오토스케일링의 신규 인스턴스가 추가될 때 사용되는 런치 컨피그레이션 두 가지의 구성 정보를 디스크라이브 해서 구성 정보를 이렇게 받아 놓으시면 이때 되는 구성한 그 구성 정보를 신규 리전에서 다시 구성을 하실 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주의사항은 이때 구성 정보를 백업을 받아놨지만 AMI ID, 키페어에 대한 이름 그리고 보안 그룹에 대한 ID 등등은 다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바뀌는 자원들에 대해서는 변경을 실제로 진행을 해주셔야 되고요. 다음은 스토리지 및 CDN에 대한 이전이 되겠습니다. 지금 예제에서는 이제 스토리지를 저희가 S3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S3를 많이 사용하고 계시죠. 그래서 S3에서 지원하는 기능 중에서 크로스 리전 리플리케이션, 지역 간 복제 기능이 사실은 S3에서 이미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S3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크로스 리전 리플리케이션 기능은 어떻습니까? 하나의 버킷에 신규 오브젝트가 풋될 때 그 신규 오브젝트만 비동기식으로 어싱크로너스하게 다른 타겟이 되는 버킷에 복제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미 사용하고 계시는 S3 버킷이 특정 지역에 있고 그걸 지역 간에 이전을 하고자 하신다면 기존의 버킷에 담겨있는 오브젝트들은 그 크로스 리전 리플리케이션 기능에 의해서 복제가 되지 않고 사용자들이 직접 복제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S3의 버킷 안에 있는 오브젝트들이 복제를 하려면 저희가 많은 기능들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죠. 콘솔 들어가서 그냥 카피, 페이스트 이 기능만 사용을 하셔도 오브젝트가 많지 않다라고 하면
복사 붙여넣기를 하실 수도 있고요. S3가 제공하고 있는 CLI를 활용해서 특정 버킷에 있는 오브젝트들을 다른 버킷으로 복제를 하실 수도 있고요. 오늘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것은 S3 디스트 카피라고 하는 병렬로 복제를 할 수 있는 기능이 또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클라우드 프론트의 디스트리뷰션을 이미 사용을 하고 계시다면 클라우드 프론트나 라우트 53 같은 경우에는 특정 지역에 종속되어 있는 서비스가 아닙니다. 특정 지역을 선택해서 사용을 하지 않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클라우드 프론트 자체를 지역 간 마이그레이션 하는 경우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변경돼야 되는 것은 어떻습니까? 클라우드 프론트의 디스트리뷰션이 바라보고 있는 오리진 같은 경우에는 특정 리전에서 다른 리전으로 변경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역 간 마이그레이션을 하고 나면 클라우드 프론트의 디스트리뷰션을 신규 지역의 오리진으로 변경하는 작업이 필요하게 됩니다. 또는 신규 배포된 구성과 기존에 배포되어 있는 구성 간의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이렇게 넘기는 데 있어서 서비스의 가용 시간을 계속 유지한 채로 옮기고 싶다라고 하면 클라우드 프론트에서 신규 디스트리뷰션을 만들어서 기존 디스트리뷰션하고 일종의 로드 밸런싱을 해서 점차적으로 마이그레이션 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어서 그런 것들을 고려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S3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제 복제하는 방법을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의 예를 가지고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소스 버킷이 도쿄에 있고 용량은 약 9GB 정도가 되고 오브젝트의 개수는 90개 정도가 있고요. 이거를 저희가 시드니 리전에다가 한번 복제를 해보겠습니다. S3 CLI 중에서 sync라고 하는 커맨드를 사용을 하면 특정 버킷 내에 있는 폴더나 또는 프리픽스를 기준으로 해서 동기화를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기능을 사용을 하게 되면 커맨드 한 줄로 버킷 간에 복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예제에서는 걸린 시간이 14분 정도 걸린 걸로 나왔네요. 그런데 이 경우는 어떻겠습니까? 복제가 이루어지는 게 저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의 명령어를 실행하고 있는 나의 랩탑 또는 EC2 인스턴스가 기준이 돼서 S3에 있는 버킷에서 읽어서 다른 쪽에다가 저장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겠죠. 물론 읽고 쓰고 할 때에는 레인지 get이라든지 멀티파트 업로드 같은 병렬로 내려받고 올릴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쓰기는 할 겁니다. 그렇지만 복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작업 자체는 단일 인스턴스에서 진행이 되고 있었죠. 이런 작업을 S3 디스트 카피라고 하는 작업을 이용을 하게 되면 병렬로 분산해서 복제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버킷 안에 오브젝트가 용량이 많고 개수가 많고 하는 경우에는 병렬로 복사를 하기 때문에 앞서서 보셨던 것보다 훨씬 더 복제하는 시간을 줄일 수가 있게 되겠죠. 이 S3 디스트 카피라고 하는 작업은 저희 EMR 클러스터 위에서 하둡 잡을 실행함으로써 수행을 시킬 수가 있게 되고요. EMR 클러스터를 띄우는데 하나의 마스터 인스턴스 그리고 두 개의 코어 인스턴스를 띄우고 저희가 EMR 위에서 특정한 하둡 잡을 실행시킬 때 이 잡을 스텝이라고 하는 단위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클러스터 위에 S3 디스트 카피를 수행하는 스텝을 추가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앞에서 보셨던 시간에 비해서 훨씬 더 짧은 시간에 복제가 다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만약에 클러스터의 크기를 키우면 시간이 훨씬 더 단축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코어 노드의 개수를 6개로 늘려봤습니다. 그랬더니 소요되는 시간이 지금에서는 1.5분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S3 버킷을 옮길 때에는 가급적이면 분산해서 복제를 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을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는 어떻습니까? 이미 복제 기능이 제공이 되고 있죠. RDS 인스턴스 기능에 대해서는 인스턴스에 대한 스냅샷 기능을 제공하고 이 스냅샷을 지역 간 복제를 할 수 있어서 기능 활용하시면 되는데요. 한 가지 번거로운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RDS에서 사용하는 각종 파라미터에 대한 파라미터 그룹이 있게 되는데 관리해야 되는 파라미터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DB 파라미터를 많이 수정을 하셨다라고 하면 그것들을 신규 지역에서 저 파라미터 그룹 새로 생성해서 고쳤던 파라미터들을 다시 다 반영하는 그런 작업을 좀 해주셔야 되는 불편함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스냅샷의 복제 같은 경우에는 스냅샷을 다른 지역으로 카피를 하고 그 카피된 스냅샷으로부터 새로운 인스턴스를 생성을 하면 지역 간 마이그레이션을 위한 방법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파라미터 그룹을 복제할 필요가 있게 되는데 개수를 봤더니 196개의 파라미터가 지금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MySQL에 대한 디폴트 파라미터 그룹에 대한 이야기죠. 그런데 저희 AWS의 CLI를 보면 copy db 파라미터 그룹이라고 하는 커맨드가 이미 있습니다. 네, 이미 있는데 안타까운 점은 뭐냐면 지역 간 복제가 현재는 지원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불편함을 파악을 하고 저희 솔루션즈 아키텍트 저희 팀에 있는 김필중 SA가 AWS 한국 블로그에 어떻게 하면 저 파라미터 그룹을 커맨드 라인 하나로 복제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블로그 포스팅을 상세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을 한번 블로그 포스팅 통해서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조금 전에 제가 RDS를 쓰시는 경우에 스냅샷 통해서 지역 간 복제를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데이터베이스를 꼭 RDS에서만 쓰시지는 않죠. EC2 위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직접 구성해서 쓰시기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스냅샷을 이용해서 복제를 하다 보면 스냅샷을 생성한 최종 시점하고 현재 OLTP 워크로드가 발생을 하고 있는 RDS 인스턴스하고 사이에는 데이터의 간극이 존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계속적으로 리플리케이션을 할 수 있는 방법 또한 지역 간 마이그레이션에서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가 AWS에서 가장 최근에 발표한 서비스 중에 하나가 AWS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 서비스라고 하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사용을 하시면 기존에 러닝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지금 보시는 이 포스트그레스QL, 오라클, 그 다음에 아마존 오로라, 아마존 레드시프트, 마이스QL, 마리아DB, SQL 서버 등등을 소스 DB 또는 이제 타겟 DB로 지원을 하게 되고요. 동일한 DB 엔진 간에 또는 이기종 DB 엔진 간에도 데이터베이스의 리플리케이션, 마이그레이션을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런 그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의 리플리케이션을 제공하는 솔루션들이 많이 있었죠. 많이 있었는데 보통의 경우는 어땠습니까? 상용 솔루션이다 보니까 비교적 고가의 라이센스 비용이 필요하거나 이렇게 됐는데 저희 AWS에서 제공하는 이 DMS라고 하는 서비스를 쓰게 되면 이 DMS가 이미 되어 있는 DMS를 위한 복제 인스턴스 하나만 손쉽게 띄우시면 손쉽게 마이그레이션을 시작하실 수가 있고 비용도 굉장히 낮은 비용으로 마이그레이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프리뷰 형태로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있고요. 현재 그 프리뷰가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는 버지니아 리전에서만 가용한 서비스이기는 합니다. 제가 시작해서 리플리케이션을 구성하는 데까지 한번 이 스크린샷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저희가 저 프리뷰에 액세스를 하고 프리뷰에 액세스해서 콘솔에 들어가시면 Getting Started 가이드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가장 처음에 하는 일은 마치 저희가 RDS 인스턴스 띄우면 EC2 인스턴스 띄우듯이 어느 VPC에 어느 인스턴스 띄우는지를 결정하는 것처럼 저 DMS 서비스 또한 복제를 위한 리플리케이션 인스턴스를 구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T2 미디엄이라고 하는 서비스 그 인스턴스가 선택되어 있고요. VPC는 제가 가지고 있는 VPC 가운데 하나에 런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인스턴스 런칭하고요.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복제가 이루어지려면 어떻습니까? 복제에 원본이 되는 데이터베이스가 있고 타겟이 되는 데이터베이스가 있죠. 그래서 원본 데이터베이스, 대상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DB 접속할 수 있는 정보를 입력을 하게 됩니다. DB에 대한 그 서버 어드레스라든지 포트라든지 마스터 사용자의 계정, 패스워드 정도를 이제 입력을 해주시고 여기에서 테스트 커넥션을 해보시면 소스와 타겟 DB에 대해서 접속 구성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양쪽의 데이터베이스에 접속을 하고 나면 이제 복제하라고 하는 태스크를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복제 태스크를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복제 태스크가 실제로는 앞에 리플리케이션 인스턴스 위에서 하나의 작업이 실행되고 있는 거죠. 복제 태스크를 실행할 때는 이제 몇 가지 방식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스냅샷을 복제할 것인지, 그러니까 스냅샷이라고 하면 기존 데이터베이스에 이미 담겨 있는 데이터 전체를 풀 로딩해서 새 타겟 데이터베이스에 전체를 부어 넣는 그런 복제를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풀 로딩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스냅샷만 할 것인지, 또는 체인지 데이터를 캡처해서 체인지 데이터 프로세싱을 하는 실시간 복제를 적용을 할 것인지, 둘 중에 하나만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두 개를 다 적용할 것인지, 일종의 복제에 대한 방식을 선택을 하시게 되고요. 복제를 하려고 하면 복제의 대상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전체 DB 인스턴스가 가지고 있는 전체 DB를 다 복제를 할 것인지, 특정 스키마 단위로 복제를 할 것인지, 특정 테이블 단위로 복제를 할 것인지, 복제의 대상을 선택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태스크를 이제 수행을 하시게 되면 하나의 태스크 단위로 얼마만큼의 인서트가 리플리케이션이 됐고, 얼마만큼의 업데이트가 리플리케이션이 됐고, 딜리트가 리플리케이션이 됐고 하는 것들을 매트릭을 통해서 활용하실 모니터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 손쉽게 DB에 대한 마이그레이션을 진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 저희 DMS 서비스이고요. 만약에 지역 간 마이그레이션을 한다, 또는 온프레미스에서 AWS로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을 한다라고 하면 이런 이제 구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소스가 되는 인프라와 타겟이 되는 인프라 사이에 네트워크 커넥티비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성을 합니다. 이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VPN 구성을 하실 수도 있게 되고요. 이 다음에 앞서 보셨던 절차에 따라서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 서비스를 구성을 합니다. 복제 인스턴스를 시작시키고, 원본 대상 데이터베이스를 접속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복제 대상을 선택해서 실제 리플리케이션을 수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리플리케이션을 하고 있다가 어느 시점에 어플리케이션을 이제 전환해야 되겠다, 새 데이터베이스로 전환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적정한 전환 시점을 선택을 해서 이 타겟이 되는 저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마스터 데이터베이스로 선택하는 그런 작업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이그레이션이 만약 끝났다라고 하면 그냥 서비스의 이름이 마이그레이션 서비스이지 마이그레이션이 끝나고 나서 쓸 수 없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두 개의 데이터베이스 간의 리플리케이션 구성을 위한, 경우에 따라서는 OLTP 데이터베이스를 OLTP 데이터베이스로, 또는 이기종에서 이기종 DB로 마이그레이션을 하실 수도 있게 되고요.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DW 서비스, 레드시프트의 데이터를 통합시키기 위해서 사용을 하실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구성을 위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 보셨던 몇 가지 이제 방식들, 서비스들을 생각을 해보면 나의 어플리케이션 전체를 한번 이관할 수 있는 그런 시나리오를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전통적인 방식은 블루그린 디플로이먼트 모델이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기존 배포되어 있는 인프라스트럭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신규 배포되어 있는 인프라스트럭처가 있고요. 이 두 개에 대한 전환을 온오프 스위치 방식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서비스의 안정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상은 없는지 검증이라든지, 또 경우에 따라서는 롤백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워크로드를 두 개의 배포를 해놓고 워크로드를 한쪽에서 100대 0이었다가 90대 10, 50대 50, 10대 90, 0대 100 이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마이그레이션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쓰시게 됩니다. 많은 경우에 이 트래픽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라우트 53 같은 DNS 서비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웨이티드 라운드 로빈 방식을 이용해서 그 웨이트 값을 조정해 가면서 점차로 그 워크로드를 넘기는 방식을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러면 이런 이제 시나리오를 가지고 마이그레이션을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원본 지역에서 EC2 인스턴스 기반으로 웹 서버라든지 어플리케이션 서버라든지 있고, 그 위에 ELB가 엔드포인트로 서비스 제공되고 있고요. RDS 인스턴스를 가지고 마스터 DB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AMI나 스냅샷 같은 것들을 복제를 하고, 조금 전에 소개해드렸던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 서비스를 가지고 데이터 복제를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신규의 인프라스트럭처를 새 지역에서 배포를 하시는 게 되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네. 라우트 53에서 웨이티드 라운드 로빈 방식으로 두 개의 ELB를 엔드포인트로 해서 100% 대 0%, 아직 신규 인프라스트럭처를 구성을 하기는 했지만 아직은 실제 워크로드를 수용을 하고 있지는 않죠. 그렇지만 이제 실제로 다 동작은 해야 되기 때문에 새 리전에서의 뭐 어플리케이션 서버라든지 하는 것들은 DB 소스를 원래 원본 지역에 있는 데이터베이스 인스턴스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다가 이제 마이그레이션을 시작을 하게 되면 라우트 53에서 저 웨이티드 값을 조정을 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9대1 하면서 작은 워크로드부터 신규 지역에 수용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상이 없으면 조금 더 진행을 하시겠죠. 50대 50으로 더 많은 워크로드를 신규 지역에 배포하시고요. 10대 90, 1대 9 하는 식으로 신규 지역에 더 많은 워크로드를 배포를 하시게 됩니다. 자, 이쯤 되면 어떻습니까? 여전히 두 개 지역에서 서비스가 동시에 서비스가 되고 있는데 많은 워크로드들은 신규 지역에서 프론트엔드는 수용을 하고 있죠. 그런데 데이터베이스는 여전히 기존에 사용을 하고 계시던 지역에 있게 되는데 이쯤 되면 데이터베이스 소스를 전환을 하시면 되겠죠. 네. 적정한 시점에 사실은 저 마이그레이션을 시작하기 전에 DB 소스 전환을 시작해놓고 진행하실 수도 있고 이 작업이 끝난 다음에 전환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적정한 시점에 어플리케이션의 가용성을 계속 확보할 수 있는 방식으로 DB 소스를 전환을 하게 됩니다. 데이터 복제는 이제 복제 소스와 타겟이 조금 이제 바뀌게 됐죠. 네, 바뀌게 돼서 기존에는 타겟이었던 데이터베이스를 이번에는 새로운 소스로 해서 실시간 복제 구성을 다시 구성을 하게 됩니다. DMS에서의 리플리케이션 태스크를 신규로 생성해서 소스와 타겟을 DB를 완전히 바꿔서 이제 그 복제하는 태스크를 구성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놓고 완전히 트래픽을 다 신규 지역으로 옮긴 다음에 기존 지역에 있는 자원들은 끌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혹시라도 모르는 뭐 롤백이라든지 하는 것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여전히 남겨뒀다가 완전히 이전이 끝나면 기존의 리전에 있는 자원들을 모두 삭제하는 방식으로 해서 이전을 진행을 완료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 세션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오늘 되게 역사적인 이벤트 이후로 서울 리전 많이 사용해 주시고 저희 또 AWS 많이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